인천 북부 산업단지의 한 구석, 늦은 밤의 바람은 살을 에이는 듯 차가웠다. 12월 말, 연말 정산과 성과 검토로 공장 전체가 분주해진 그날 밤, 한 노년의 여성이 조용히 식당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윤은주. 59세, 공장 청소부로 근무한 지 8년째.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항상 어디선가 출몰해 닿고 비우고 정리하는 존재. 대부분의 직원은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고 인사도 대충 고개로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행동은 공장 보안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었다. 은주는 식당 한켠에 남은 도시락 더미 중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아직 따뜻하진 않았지만 내용물은 비교적 멀쩡했다. 볶음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찬밥. 그녀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함께 챙겨 낡은 천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다. CCTV는 그녀의 모든 동작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다음날 아침 시설관리팀에서 일어난 소소한 논의는 내부 메신저의 간단한 보고서로 변환되었다. 청소인력 윤은주 씨, 회사 급식 무단 반출 의심. 문제는 그날이 연말 점검 주간이었고 모든 위반 사례는 본사 운영본부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예상 밖의 사람 손에 도달했다. 바로 한현석 대표이사. 그룹 전자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크고 보수적인 구조를 지닌 HJ전자. 그는 원래 직원 도시락 반출 같은 사소한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인사팀장, 보안 담당 부장이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짧은 보고서 제목에 그는 눈을 멈췄다. 야간 청소 직원, 도시락 지속 반출 의심.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문장이었지만 지속이라는 단어와 의심이라는 표현이 그의 눈을 붙잡았다. 그는 무심코 첨부된 CCTV 영상을 클릭했다. 재생이 시작되자 조명이 어두운 식당 내부, 단정한 몸짓의 여성이 화면에 등장했다. 은주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리원에게 손짓을 했다. 조리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도시락 하나를 건넸다. 그 장면에는 어떠한 숨김도 도둑질 같은 뉘앙스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익숙함이 느껴졌다. 현석은 영상을 끝까지 본 후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정지된 은주의 얼굴 없는 뒷모습에서 묘한 무게를 느꼈다. 보고서를 더 살펴보니 그녀는 3년간 무단 결근이 없고 징계 기록도 없었다. 급여는 최저 수준. 인센티브나 성과급 대상자에 포함된 적도 없었다. 말 그대로 눈에 띄지 않는 존재. 그는 호기심에 식당 출고 명세표와 야간 근무 인원 목록을 대조해 보았다. 모든 숫자는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가 가져간 도시락은 분명 남은 것이었다. 시스템상 분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규정에는 급식은 공장 내 인원 외 반출 불가라 명시되어 있었다. 사유 불문, 예외 없음. 규정은 규정이었다. 그날 그는 통상적인 월요일 회의도 취소하고 사무실도 가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단 하나의 지시만 내렸다. 오늘은 인천 2공장 야간 청소팀 확인하러 간다. 그는 그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밤에 도시락을 쫓기 시작했다. 오전 9시 반, 어두운 고급 세단이 공장 정문 앞에 멈춰섰다. 현석은 아무런 안내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경비원은 그를 보자 얼어붙었다. 본사 대표가 이 시간에 직접 방문할 이유는 없었다. 공장 관리자들이 허둥지둥 나왔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다. 형식은 생략합시다. 그냥 한 바퀴 돌죠. 현석은 천천히 정비구역부터 물류창고, 폐기실, 식당까지 공장 곳곳을 살폈다. 아무 말 없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관리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를 따라다녔다. 식당 앞에 섰을 때 그는 조리원 중 한 명에게 물었다. 어젯밤 야간 근무자는 누구였습니까? 윤은주 씨요. 여기 출석부에 서명도 있어요. 조리원은 작게 대답하며 출석부를 건넸다. 이름 석자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현석은 또 질문했다. 이분이 도시락을 가져간 게 처음은 아니지요. 조리원들은 머뭇거렸다. 가끔이여 매주 한두 번쯤 어떤 이는 말했다. 그분 남은 것만 가져가요. 추가로 달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해가 질 무렵 그는 직원 휴게실 겸 회의실로 쓰이던 2층 구석방에 앉아 있었다. 그 방은 오래전 그가 본사로 올라가기 전 현장 팀장이던 시절 쓰던 방이었다. 벽지는 발에 있었고 천장의 낡은 선풍기 소리는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조용히 식당 쪽 창문을 바라봤다. 야간 근무 교대 시간이 되자 하나둘 직원들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 중엔 그녀도 있었다. 은주는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듯 한 박자 한 박자 정해진 순서로 움직였다. 조리원과 작은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아 천 가방에 넣었다. 이어 작은 비닐에 담긴 계란말이 몇 조각, 그리고 장류 소스 하나를 챙겼다.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현석은 그 장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행동은 빈틈이 없었고 감정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익숙한 루틴이었으며 숨기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더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한 삶의 장면인가? 현석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내일 윤은주의 집을 확인할 것. 그는 그날 밤 회사 차를 타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은주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그렇게 깊이 개입하게 될 줄은. 윤은주를 따라간 한현석의 차는 인천 동구의 오래된 주택가 한쪽, 철제 간판이 낡아 알아볼 수 없는 작은 고시원 앞에 멈췄다. 겨울비가 내린 자리에 고인 무릉덩이를 지나 그녀는 자전거를 천천히 세우고 무거운 천 가방을 양손에 꼭 쥐고 입구로 들어갔다. 간판도 없고 우편함도 없는 그곳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조용했다. 외벽은 금이 가 있고 좁은 복도는 노후한 형광등 하나의 의지에 겨우 밝았다. 한 칸 한 칸 얇은 합판으로 구분된 방들, 문마다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방 조용히 써주세요. 뜨거운 물은 저녁 8시까지. 은주는 복도의 끝방으로 다가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불이 켜지자 안쪽에서 낮고 얇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다. 현석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풍경에 숨을 멈췄다. 15평도 되지 않을 법한 방 안에 적어도 12명의 아이들이 작은 이불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남녀가 섞여 있었고 나이는 대여섯 살부터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까지 다양했다. 그들 중 어떤 아이는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이불에 몸을 말고 있었다. 은주는 조용히 도시락을 꺼내 테이블 대신 쓰이는 플라스틱 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 자리 잡고 앉았다. 말도 없이 숟가락을 꺼내고 서로 눈치를 보며 반찬을 나눴다. 가장 작은 아이에게 가장 먼저 계란말이를 밀어주고 찬밥은 국을 붓지 않은 채 그냥 먹었다. 그 누구도 애 음식이 이렇게 적어요라고 묻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듯 매일 저녁 반복되는 의식처럼. 현석은 그 장면을 말없이 멀리서 지켜봤다. 차 안에서 한기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온몸이 얼어붙은 채였다. 무엇보다도 그를 혼란스럽게 한 건 그 풍경의 조용한 평온이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선 어떤 혼란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현석은 고시원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 라디오도 켜지 않고 커피도 마시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고요히 비치는 그 작은 세계를 바라봤다. 오전 7시 무렵 아이들이 하나둘 깨기 시작했다. 세수는 수도가 터진 마당의 세면대에서 하고 옷은 서로 돌려 입었다. 누더기 같은 책가방이지만 교복은 다림질되어 있었고 신발은 비록 헌 것이지만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현석의 차 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지나갔다. 인사를 하지도 질문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른 사람으로 대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저 아이, 이름이 뭐지? 현석은 중얼거리며 수첩에 메모했다. 그날 아침, 그는 곧장 본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인천 이공장 인사팀으로 직행했다. 윤은주 씨 인사 파일, 전체 열람하고 싶습니다. 인사팀장은 당황했다. 대표님, 규정상 직접 열람은, 책임은 내가 지지요. 철회되지 않은 경고장 사본이 제일 위에 있었다. 급식 무단 반출로 인한 내부 경고, 제9조 제3항 위반. 밑에는 윤은주의 서명이 없었다. 대신 회신 없이 반송된 통지서 스캔본만 덩그러니 있었다. 현석은 조용히 파일을 덮고 다시 물었다. 이분, 급여 외에 지원받은 내역은 없나요? 복지 포인트도 거의 미사용입니다. 본인은 항상 사양하시더군요. 자녀는 없습니까? 기록상 없습니다. 가족 관계등록부도 단독 세대입니다. 현석은 그 순간 전날 밤 본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어떤 아이는 말이 없었고 어떤 아이는 잠들기 전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엄마였다. 그들은 그의 시스템 안에 없었지만 그녀의 세계에선 전부였다. 우리 시스템은 그걸 잡아내지 못했지. 현석은 작게 중얼이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시 공장 식당으로 향했다. 이번엔 조리장인 미숙 씨를 찾았다. 그녀는 윤은주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 사람, 도시락 자주 가져갔습니까?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예, 가끔요. 매일은 아니지만 항상 남은 것만 챙겨가셨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필요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에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규정이 아닌 감각의 언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그는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윤은주가 거주하는 고시원을 다시 찾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이들 몇은 학교에 간 듯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는 이미 결심을 마치고 있었다.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띄웠다. 파일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내 특별지원 정책 초안 함께 사는 집 프로젝트 제안서.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숫자도 어떤 예산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포착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는 선택했다. 규정의 수호자가 아닌 사람의 존재를 알아보는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로. 그날 저녁, 한현석은 다시 고시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용히 따라붙은 보좌진 하나가 함께였다. 평소라면 보안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예외도 스스로 허용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곳은 그냥 조용히 관찰만 해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골목 안 깊숙한 곳, 고시원 앞 작은 거리엔 아이들이 돌아와 있었다. 여느 저녁과 다르지 않게 좁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국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찌개 냄새, 세제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여 공간을 채웠다. 은주는 늘 하던 대로 도시락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반찬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계란말이를 작게 나누고 밥을 평등하게 덜어 담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아이들 중 막내가 고열로 고생하고 있었다. 뺨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땀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은주는 옆에 앉아 물수건을 짜서 이마를 닦아주고 작은 약통에서 해열제를 꺼내 아이의 입에 조심스레 넣었다. 현석은 그 광경을 차 안에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돌봄이 아니라 양육이야. 그는 그 순간까지도 윤은주가 어떤 공식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혹시 보호시설 직원인가, 위탁가정인가, 아니면 봉사자일까. 그러나 아무리 정보를 찾아도 그녀는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보호자였다. 저 아이들은 어디서 온 거지?
보좌진이 작게 물었다. 현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누구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거지. 고시원 안의 공간은 작지만 질서가 있었다. 식사 후에는 아이들이 돌아가며 설거지를 했고 작은 책상을 꺼내 공부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 벽에는 종이로 만든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리 내어 싸우지 않기. 약한 친구 먼저 챙기기.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기. 현석은 그 글을 보며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는 결국 차에서 내려 조용히 고시원문 앞까지 다가갔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진 않았다. 그저 한 발짝 앞에서 멈춰섰다. 안쪽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도시락 맛있다. 계란이 2개나 있어. 엄마, 내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응, 약속은 못하지만 노력해볼게. 그 짧은 대화는 현석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불을 켜고 윤은주의 징계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바라보다 그는 조용히 보고서에 상단에 써 있었다. 제9조 제3항 위반. 급식 외부 반출 금지.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었다. 해당 조항의 예외 규정을 삽입할 필요 있음. 그는 처음으로 규정을 수정할 생각을 했다. 아니, 규정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함을 느꼈다. 그것은 시스템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다. 다음 날, 그는 인사팀과 법무팀을 호출했다.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직원들은 대표의 눈빛을 피해 서류만 바라보았다. 윤은주 씨에 대한 징계는 보류합니다. 그리고 사내 내규 중 제9조 제3항은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한참 침묵하던 법무팀장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 그건 전사 규정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말에 모든 외외가 묻히는 겁니다. 인간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형평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나요?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현석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고 덧붙였다.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규정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날 회의는 조용히 끝났지만 인사팀장은 마지막에 조심스레 말했다. 그분 이미 퇴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현석은 아무 말 없이 그 퇴직서를 받아들었다. 하얀 종이에 단정하게 적힌 한 문장. 아이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물러나겠습니다. 현석은 서명을 바라보다가 종이를 조용히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퇴직 처리 보류하세요. 그녀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혼자 고시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윤은주가 조용히 그를 마주했다. 한현석 대표님이시죠? 올 줄 알았습니다. 은주는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단단했다. 현석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퇴직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아이들 때문입니까?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문 안을 가리켰다. 그 안에선 아이들이 책을 펴고 있었다. 조용한 공부 시간. 누군가는 단어를 외우고 누군가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어린 동생은 숙제를 대신 읽어주고 있었다. 전부 고아입니까? 그렇게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문화 가정에서 버려졌고 어떤 아이는 미등록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버려진 아이도 있고요. 그럼 국가의 지원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시스템 바깥에 있기 때문이죠. 현석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기 전에 조용히 말했다. 은주 씨, 이 아이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책임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다면 아이들이 먼저 합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현석은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윤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식당 옆 청소도구실에서 밀대를 꺼내고 방진 마스크를 쓰고 물걸레를 적셨다. 바닥을 닦는 손길은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무언가 단단히 정리된 느낌이 있었다. 인사팀장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윤은주 씨, 어제 퇴직서가 대표님께 전달됐습니다. 당분간 대기 발령 처리될 예정이니 오늘까지만 출근하셔도 됩니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담담하게 대답했다. 원망도, 아쉬움도, 미련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자세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식당 뒤쪽 창고로 향했다. 조리원 미숙 씨가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도 가져가시려고요. 미숙은 눈빛에 걱정을 담아 물었다. 은주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지막으로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조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고 계란말이를 하나 더 넣었다. 그것이 작은 작별의 방식이었다. 그 시각, 한현석은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회의의 주제는 내부 윤리 규정 개정이었지만 실질적인 초점은 모두 알고 있었다.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규정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유사 사례가 생기면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이사도 말을 보탰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누구에게는 허용하고 누구에게는 금지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석은 조용히 말했다. 그 기준은 필요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다. 현석은 이어 말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가르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도시락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락을 통해 우리가 무시해온 현실이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아무도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명확했다. 이해는 했지만 공감은 아니었다. 현석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직접 인천으로 향했다. 이번엔 대표이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고시원 앞에는 아이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현석이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 중 한 명이 그를 알아보았다.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고 곧 여러 쌍의 눈이 그를 향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은주 씨 계시니? 작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안에 계세요. 오늘은 좀 늦으셨어요. 문을 두드리자 은주가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현석은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퇴직 철회 요청서입니다. 저는 아직 그 퇴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받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선택입니다.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떠나려는 겁니다. 제가 이대로 계속 일하면 회사도 아이들도 불편해집니다. 언론에라도 알려지면 더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현석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론에 알려진다면 그건 나쁜 일일까요? 은주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대표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뉴스에 도시락 훔친 청소부라는 제목이 달릴 수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말에 현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떠나는 걸 택한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세상의 언어를 몰라요. 상처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현석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무리 시스템을 바꾸려 해도 그녀는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규정을 어긴 직원이 아니라 가장 조심스러운 어른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현석은 고시원을 떠나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겠군요.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리에 의문을 품었다. 다음 날 오전 한현석은 정장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본사 강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전 공지도 없는 임원 및 중간 관리자 간담회. 모두들 의아해하면서도 자리에 앉았다. 강당 맨 앞에는 현석이 직접 마련한 작은 무대가 있었다. 그 위에 그는 서 있었다. 마치 연설자처럼,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했다. 그는 아무 원고도 없이 입을 열었다. 도시락 하나를 가져간 직원이 있습니다. 규정상 문제입니다. 징계가 가능하고 퇴직까지 이어질 수도 있죠. 청중 중 누군가가 작게 웃었다. 현석은 그 반응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은 12명의 아이들이 나눠 먹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이들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가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졌다. 나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락을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위반입니까? 아니면 생존입니까? 어떤 대답도 없었다. 현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회사는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늘 안전한 쪽 규정을 택해왔습니다. 이제 그 선택이 옳았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다. 앞으로 3개월간 함께 사는 집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사내 기금으로 조성하며 필요시 제사제도 투입할 것입니다. 그 발언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곧 회사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몇 시간 뒤 경영지원실에서는 회계팀과 법무팀의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기획이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대표님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건 감정적 판단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입니까? 법무이사는 문서를 넘기며 덧붙였다. 기금 조성 자체는 가능하나 주주총회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외국계 펀드 측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겁니다. 경영진은 우려했고 실무진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지금 대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인천 이공장 식당에서는 조리장 미숙이 직원들에게 조용히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대표님이 그분 위에 직접 나섰대요. 특별기금 만든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 사내 게시판에 공식 공지가 올라왔다. 함께 사는 집 프로젝트. 대상, 가족관계 외 보호 중인 사각지대 아동. 지원 내용, 식사, 의류, 학습비 일부 보조. 신청 자격, HJ전자 임직원 중 추천 또는 본인 신청 가능. 게시물은 조회수 1만 회를 넘겼고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다. 어떤 댓글은 감동을 표현했고 어떤 댓글은 냉소적이었다. CEO가 감성팔이하네. 기업 이미지 세탁인가? 그래도 이런 시도는 처음 봤다. 한편 윤은주는 그날도 고시원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 소식을 뉴스 기사로 접했다. 도시락 사건, CEO의 선택은? 기사는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든 맥락이 자신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뉴스에 엄마 나온 거야? 아니야. 그냥 비슷한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아이들 중 큰 아이인 하은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 아저씨 우리한테 밥 사주려는 거야.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던 단단한 벽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한현석은 다시 고시원을 찾았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상자 2개를 들고 왔다.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새 학용품, 다른 하나는 약과 비타민이었다. 문을 열어준 아이는 전보다 더 반가운 표정이었다. 진짜 또 왔어요. 그래. 나 약속했잖아. 다시 온다고. 은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방 안에 아이들이 둘러앉았고 현석은 가운데에 앉았다. 처음으로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 맞춰 앉은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차분히 말했다. 너희가 특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는 너희 편이 되어야 할 것 같았어. 아이들 중 하나가 물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현석은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근데 혹시 괜찮다면 너희 곁에 있어도 될까?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곧 가장 조용하던 막내가 그를 향해 다가와 그의 무릎 위에 살포시 올라앉았다. 그 순간 한현석은 확신했다. 이제 그는 돌아가지 못한다. 그가 있는 곳은 본사 빌딩도 회의실도 아닌 이 작고 숨겨진 방 안이라는 것을. 초겨울의 바람은 점점 매서워지고 있었다. 고시원의 외벽은 이미 수차례 비바람을 견디며 녹슬고 부서진 채로 있었다. 하지만 그 속의 삶은 여전히 정해진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씻고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문 앞에 한 남성이 다가왔다. 정장 차림의 중년 사내,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벽에 공고문 하나를 붙였다. 건물 철거 및 거주자 퇴거 통보. 본 건물은 불법 증축 및 안전 미비로 인해 인천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철거 대상이 되었으며 거주자는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진 퇴거 바랍니다. 협조하지 않을 시 행정대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공고문은 하얀 벽에 붉은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졌다. 은주는 그 문서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아이들에게는 당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오래도록 국을 끓였다. 그리고 한 그릇씩 조심스레 떠주며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하은이가 물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웃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 그러나 그날 밤 하은이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공고문을 읽었다. 또박또박 한 글자씩 천천히. 그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한현석은 회사 회의 중 전달받은 한 봉투를 받았다. 인천 이공장 방문 시 고시원 아이 중 한 명이 몰래 전달하고 갔습니다. 보좌진의 설명이었다. 봉투를 열자 어린아이의 필체로 써진 편지가 나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하은이에요. 엄마는 모르고 제가 써요. 우리 집이 곧 없어질지도 몰라요. 쫓겨나면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여기서 공부하고 자고 밥 먹는데 여기가 없으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죠? 부탁드려요.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석은 그 편지를 천천히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말없이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날 오후 그는 아무런 공식 예고 없이 인천시청 도시정비과를 찾았다. 실무 책임자를 불러 조용히 대화를 요청했다. 이 고시원 철거 대상이란 걸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전 문제와 불법 용도 변경입니다. 게다가 그 일대는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소 등록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미등기 세입자이고 일부는 신분 확인도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담당자는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그 부부는 시에서 임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동과 비공식 보호자의 경우는 별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 법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그곳을 직접 가보셨습니까? 질문이 이어지자 상대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현석은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했다. 행정대 집행 보류 요청서를 제가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만 30일이면 됩니다. 그는 시청 공무원 앞에서 사기업 CEO가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서 있었다. 그날 저녁 고시원 앞에는 처음으로 뉴스 카메라가 들어섰다. 현석이 시청을 나서는 장면이 뉴스로 보도되었고 고시원 철거 앞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N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라디오 뉴스에서 현석의 이름이 들렸다. HJ전자 대표 한현석 씨는 고시원 철거 보류 요청과 함께 비공식 보호자와 아동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다. 아이들은 하나둘 눈치를 챘다. 막내가 물었다. 엄마, 이제 우리 집 없어지는 거야?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 누군가 아직은 여기 있어도 된다고 말해줬어. 그날 밤 현석은 다시 고시원을 찾았다. 이번엔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다. 은주는 문 앞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왜 여기까지 오셨죠? 여기 아이들에게 여기 있어도 된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은주는 긴 침묵 끝에 문을 열어주었다. 현석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마주한 채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차분히 물었다. 새로운 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나요?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추운 바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현석은 생각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집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기록한 메모를 정리해 임직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우리 회사가 만들어야 할 공간. 아이들이 혼자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곳.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 그리고 이름이 없어도 불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집. 그런 집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한현석 드림. 그 글은 사내에서만 3만 회 조회되었고 사회로도 공유되기 시작했다. 찬반은 갈렸지만 더 이상 침묵은 없었다. 이제 이야기는 조직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고시원 철거 보류 요청과 함께 사는 집 프로젝트가 공개되자 HJ전자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다. 진짜 리더십이다. 기업이 사회를 책임지는 모습, 감동입니다. 같은 댓글이 사내 포털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반응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뒤 주요 경제지에 익명의 기사가 실렸다. 감성에 흔들리는 경영, HJ전자 대표의 위험한 실험. 기사에서는 익명 인터뷰를 인용하며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의 몫이지 기업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지는 날에는 경제방송 패널들이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업은 이윤을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감정에 기댄 경영은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대표의 개인적인 신념이 회사의 리스크가 되는 순간 이는 리더십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죠. 이 여론은 곧 주주들 사이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최대 해외 투자자인 미국계 펀드 KPF 파워트너즈의 아시아 총괄인 다니엘 박이 공식 질의서를 보내왔다. 공식 질의서. 최근 HJ전자 대표이사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회사 자산이 사회복지성 기금으로 전용된 근거, 해당 활동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대표이사의 개인적 판단이 회사 경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내부 보고서 제출 요청. 질의서는 냉정했고 법적인 톤으로 가득했다. 그날 오후 비상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다니엘 박는 화상회의 화면 속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현 대표님의 진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공기관이 아니라 상장 기업입니다. 우리는 주주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기업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겁니다. 다니엘 박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이익 후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바꾸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대표님, 주주총회 전에 해당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도는 훌륭하지만 절차와 시점이 좋지 않습니다. 현석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일회성 후원도 이미지 관리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요. 그 말에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다니엘 박은 한참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이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주주들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무겁고 조용하게. 다음 날 주주총회 소집 결정이 전자공시로 발표되었다. 언론은 일제히 내부 갈등, 대표 교체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은주는 고시원에서 그 뉴스를 조용히 바라봤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그녀는 알았다. 한현석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며칠 뒤 회사 로비에는 현석을 응원하는 직원들의 손편지들이 붙기 시작했다. 함께 살아가는 회사, 그 시작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런 도시락을 받아본 적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떤 건지 압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도 목소리를 냈다. 대표는 대표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책임질 겁니까? 사내 분위기는 양극으로 나뉘었고 각 팀장은 직원들의 갈등을 조율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 와중에 한 통의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것은 고시원 복도 CCTV에서 유출된 영상이었다. 은주가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열식은 도시락을 데워주는 장면, 아이들이 그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서로 웃는 장면.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 퍼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 중 한 명이 작게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었다. 우리 엄마는 도시락 훔친 게 아니에요. 우리 살게 해준 거예요. 그 한마디는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왜 이런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하나요? 감동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도시락이 내 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국내 최대 포털 메인의 영상이 걸리고 방송 뉴스에서도 다뤘다. 현석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인터뷰도 성명도 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짧게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누군가 자신을 끌어내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은 자리나 직책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2025년 3월 15일 HJ전자 본사 대강당 임시 주주총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날이었다. 대강당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주주들, 국내의 언론사, 기업 분석가, NGO 단체 대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설치하며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했고, 로비에는 회사 직원들과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도시락이 죄가 아닙니다. 한현석, 그를 지켜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시스템은 따라와야 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엔 또 다른 문구도 있었다. 경영은 감정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기업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책임없는 감성 경영, 이젠 그만. 10시 정각, 회의는 시작되었다. 주주대표의 개회 선언과 함께 안건이 읽혔다. 제1호 의안, 대표이사 한현석 해임이건. 순간 대강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사회 의장이 절차를 설명하고 주된 이유로 대표이사의 단독 판단에 의한 기금 운영, 회사의 명확한 수익 목적과의 충돌, 그리고 투자자 신뢰 훼손을 들었다. 다니엘 박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사회는 한현석 대표님의 진정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구조와 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분의 철학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개인의 길이지 기업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이 끝나자 곳곳에서 박수가 나왔다. 찬반이 섞인 혼란스러운 박수였다. 잠시 후 한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대 위로 걸어나가며 그는 넥타이를 살짝 느슨히 풀었다. 정제된 톤이 아닌 담담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22년간 걸어왔고 그중 7년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실적 보고서를 빠뜨린 적이 없고 주주가치 재고를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숫자만을 위해 일한다면 이 회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일까?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다. 도시락 하나를 통해 만난 12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 시스템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용한 침묵이 대강당을 감쌌다. 저는 CEO입니다. 매출, 이익, 안정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한 명의 아버지였고 한 명의 아들이었으며 지금은 이 사회의 어른 중 한 명입니다. 아이들이 추위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 옆에 있어주느냐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맺었다. 오늘 주주 여러분이 저를 해임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껏 숫자를 지켜왔습니다. 이젠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친 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강당은 조용했다. 마이크에 삐 하는 소리만이 짧게 울렸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자기기로 진행된 투표는 몇 분 만에 집계되었고 이사회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총 의결권 주식 중 찬성 42.3%, 반대 56.7%. 제1호 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한현석 대표는 유임됩니다. 순간 박수 소리가 터졌다. 직원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시민 대표단은 서로 손을 잡았다. 그러나 단상 위의 한현석은 박수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회의는 그 뒤로도 몇 가지 안건을 다뤘지만 모두에게는 단 하나의 장면만이 남아있었다. 한 명의 CEO가 회사를 넘어 사람을 지키려 했던 순간. 그날 밤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보았다.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대요.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석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이사회에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 직책 변경 요청서. 현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함께 사는 집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자리를 아이들 곁으로 옮기려 합니다. 대표이사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다음 날, 한현석은 고요한 새벽에 사무실을 정리했다. 컴퓨터는 이미 회수됐고 책상 위엔 그가 늘 손에 두던 수첩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열어 한 문장을 썼다. 이제 시작이다. 숫자 없는 경영,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 그는 정장을 벗고 단정한 셔츠에 재킷을 걸쳐 입은 채 회사 건물을 나섰다. 누구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지만 그는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짊어졌던 갑옷을 벗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창 리모델링 중인 낡은 건물이었다. 원래는 폐공장이었던 이곳은 함께 사는 집재단의 첫 번째 거점으로 바뀌고 있었다. 공사장 한편에는 임시 사무실이 마련돼 있었고 자원봉사자 몇 명이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은주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작업복 차림으로 직접 쓰레기를 정리하고 창틀을 닦고 있었다. 대표님, 아니 이사장님 오셨네요. 그냥 현석 씨라고 불러주세요. 은주는 짧게 웃었다. 낯설지만 그렇게 해볼게요. 현석은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봤다.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아이들이 거주하며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생활 공동체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거실, 작은 도서관, 상담실, 공부방, 그리고 공용 식당까지 하나하나 직접 설계에 참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첫 번째 문제는 법적 구조였다. 미등록 아동의 거주를 허용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웠다. 사회복지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공식재단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애매한 영역이었다. 그는 서울시 복지과를 찾아가 직접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다. 이 아이들은 제도 밖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도로 품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난감한 표정이었다.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보호자 신원이 불명확한 아동은 국가복지 시스템의 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치하라는 말입니까? 민간 후원 형태로 일시적 보호는 가능하나 지속적인 생활 지원은 불법 소지가 큽니다. 현석은 처음으로 벽을 느꼈다. 회사 내에서는 CEO 권한으로 시스템을 흔들 수 있었지만 국가 제도 앞에서는 그조차도 한계였다. 두 번째 문제는 재정이었다. 그가 사재를 출연해 만든 기금은 한정적이었다. 초반 설비와 리모델링, 인건비, 식비,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1년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이었다. 그는 전직 동료들과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좋은 취지지만 구조가 불안하다,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가장 친했던 후배이자 현재 그룹의 전략본부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형, 진심은 존경해. 하지만 지금 형이 만드는 건 기업도 아니고 복지 시스템도 아니야. 중간에 떠버린 공간이야. 그런 구조는 오래 못 가. 현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그 중간에서 누군가는 살아가고 있어. 전화는 조용히 끊겼다. 세 번째 문제는 신뢰였다. 일부 시민단체는 그의 행보를 이미지 세탁이라며 의심했고 몇몇 언론은 여전히 CEO 출신이 갑자기 구세주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쓰며 비꼬았다.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는 떠났다.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불안정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리면서도 버텼다. 매일 아침 직접 공사장을 돌고 식자재를 손수 주문하고 법무법인과 서류를 검토했다. 밤에는 아이들의 다음 학기 계획을 고민하며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았다. 어느 날 밤
은주가 조용히 찾아와 물었다. 이 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현석은 조금 웃으며 말했다. 끝나는 날까지. 그게 언제인데요? 누군가 또 여기 있어도 돼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은주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새로 설치된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첫 수업을 시작했다. 제목은 나의 이름을 쓰는 법. 여러분 중엔 아직 주민등록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선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불러줄 겁니다. 여러분은 잊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중 누군가 작게 물었다. 그럼 여기선 우리 이름 써도 돼요.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이름을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남기는 거야. 그날 아이들은 각자 이름을 큰 종이에 써서 벽에 붙였다. 수현, 아람, 하은, 정우, 이브, 다니엘. 이름이 붙은 그 벽 앞에서 그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세상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아이들은 존재한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함께 사는 집 재단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6달이 지났다. 비록 대규모 후원은 없었지만 작은 손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매달 익명의 기부자가 보내온 쌀포대, 동네 제과점에서 남은 빵을 나눠주는 사장님, 중학생 봉사자들이 만들어주는 영어 과외 수업,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름 없는 기적들이었다. 재단은 아직도 법적인 제약과 재정의 한계 속에 있었지만 한현석은 더 이상 그 현실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작은 택배 상자를 받았다. 발신자는 없는 익명. 상자 안에는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 수제 머그컵 12개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 짧은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당신의 믿음이 내게도 용기를 줬습니다. 작지만 나도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쪽지를 바라보다 컵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나열했다. 아이들이 하나둘 아침 식사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이거 우리 이름이야. 진짜? 내 이름도 있어. 이건 나만을 위한 컵이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어떤 제도나 정책도 줄 수 없는 존재의 인정이었다. 그날 저녁 재단 홈페이지에 한 게시글이 화제가 되었다. 이름도 소속도 없는 한 시민이 올린 글이었다. 나도 그 도시락을 먹은 적 있다. 어릴 적 엄마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남은 삼각김밥을 몰래 싸왔다. 그 도시락 덕분에 나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지금은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었다. 이 세상엔 규정에 어긋나는 선의가 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글은 SNS에서 퍼져나갔고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갑작스럽게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논란이나 비판이 아니라 공감과 고백이 함께였다. 누군가는 어릴 때 학교 급식이 유일한 끼니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도 몰랐지만 나도 그런 도시락으로 살아남았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점점 더 많은 공감을 끌어냈다. 익명의 경험이 수많은 사람의 기억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석은 그 움직임을 보며 생각했다. 변화는 항상 말이 아닌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즈음 재단의 첫 번째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은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이름은 고시원에서 편지를 보냈던 아이의 이름이었다. 현판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기자도 정치인도 유명인도 없었다. 다만 그 자리를 채운 건 지금까지 함께했던 손길들이었다. 그날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곳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그냥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집이야. 하은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일 수 있어요.
현석은 아이들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 너희는 이미 특별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은 새 집에서 처음으로 잠들었다. 낡은 고시원의 야른 벽 대신 단열이 잘된 방에서 도시락 하나로 12명이 나눠 먹던 자리 대신 각자의 식판과 의자가 있는 식당에서 무언가를 숨기며 살아야 했던 공간 대신 이름을 말해도 괜찮은 곳에서 그들이 잠든 방 안에서 현석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았지만 그는 오래도록 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삶이 이제 또 다른 삶을 부른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또 다른 장소로 향했다. 이번엔 서울 외곽의 작은 창고 건물을 계약하기 위해 두 번째 집은 좀 더 큰 주방이 필요하겠어요. 이름은 뭘로 하시겠어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정우의 집으로 하죠. 그 아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